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와. 네. 박수 쳐주세요, 박수. 뭘 드시고 계시구나. 뺨을 때리고 있어. 저녁 식사를 안 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요. 네. 주스. 예.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민주 10년, 보수 9년 시리즈 네 번째 주제로 언론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토크를 위해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보도지원 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민주정편의 권력자, 사주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서울시당 네,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네. 예, 처음 나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민주정편 사주신가요? 아니요, 그냥 이름만. 네. 이름만? 네. 지분은 없어요? 지분은 아직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 네. 7시부터 8시 고정 출연하거든요. 그때 하살촉 많이 쏴주시면 네, 그게 네. 출연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재성 의원님도 지분 없어요? 최성 의원님이 실질적 오너죠. 실제 오너? 네. 근데 지금 땅 팔고 집 팔고 그런다고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픈 얘기부터 시작하겠는데 네. 원래 20대 정말 꼭 등원하셔야 될 의원님이신데 좀 아픔이 있으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해 2월 15일 날 네. 1심에서 무죄가 났고요. 네. 여기서 박수 한번. 그다음에 2심에서 11월 제 기억으로 지금 가물가물 되는데 11월 17일인가 2심에서 무죄가 나서 네. 검찰이 더 이상 네. 상고를 하지 않아서 네. 일단 사건은 종결이 됐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다만 대리기사가 저를 민사 소송을 했는데 네. 유가족들은 기각을 했는데 제가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안 해가지고 지금 2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정원 네. 여직원 감금 사건. 오늘 재판부에서 3월 30일 날 저 재판 시작한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조금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저는 국정원하고 이 악연이 굉장히 네. 오래 갑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우리 김현 의원님이랑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요. 네. 제가 국회에서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서 저분 때문에 제가 노숙을 아주 할 그냥 때. 박주민 의원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 2014년 7월 11일 날 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네. 활동이 사실상 종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새벽 4시까지 국회에 있다가 네. 집으로 갔죠. 그날 아침에 당시 지도부였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8시 15분에. 근데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으니까 못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안산에서 버스 5대가 국회로 올라오고 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원래 소개를 해주기로 했던 국회의원 2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다급해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고. 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버스를 국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당시 맞아요. 이제 기억납니다. 경찰과 국회 네. 쪽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제가 나갔죠. 할 수 없이.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제가 이게 사실상 이제 일을 네. 국회 농성 네. 하러 온 줄 몰랐고 박주민 의원은 알았어요. 그때. 네. 그 택을 알고 와가지고 저한테 귓속말로 오후 5시에 실은요 이분들이 오늘 집에 안 가고요. 네. 저 국회 본청에 네. 농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네, 제가 네. 대회의실 빌릴 때까지도 굉장히 좀 힘들게 빌렸거든요. 근데 본청으로 그냥 농성 저분이에요 사실은. 그때 국회의원 아니실 때잖아요. 그때 변호사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담당 변호사고 저는 국회의원 할 때니까 그때부터 하루 사실은 이틀만 농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글쎄, 4개월을 했어요. 4개월 하더라고요. 지난 방송 때 정청래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세월호 때 우리 그 당시 이제 박주민 변호사께서 정청래 의원한테 국회의원 똑바로 하세요 그랬대. 그때 정청래 의원님이 다시 이번 방송에서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똑바로 해!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은 선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우리 김현 의원님은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이제 공작 정치에서 희생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특검에서 밝혀졌고요. 예, 그러니까 김영환 고 네. 민정수석이 그 청와대 수첩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이제 탄압이 네. 제일 컸던 거고, 이거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네. 뭐 노란색은 보기도 싫다라고 네, 얘기했던 네. 최순실의 발언은 네. 이제 뭐 최근에 공개됐지만 네. 결국 그 수첩에 보면 세월호 가족들을 이간시키고 네. 갈등하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분리시켜내는 네, 공작이 네, 네. 쭉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사건 이제 유가족들하고 식사 끝난 뒤에 대리기사 불러서 그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발생한 그 일을 놓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김명하 민정수석 그 수첩에 따르면 네. 9월 17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를 그 조정하고 그 했던 김현에 네.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9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일, 21일, 23일 그러니까 네. 거의 매일같이 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갖고 이제 그 남부지검으로 갔을 때도 그것을 신속하게 네.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네. 어떤지 챙겨보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2일자에 보면 문화예술계 그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이빙벨, 네. 그다음에 파주, 김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지킨 거네, 그냥. 네. 그때 그 돌이켜 보면 이번 수첩에 나온 내용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서 치를 떨면서 세월호 문제를 저렇게 극도로 감추려고 했던 네. 이유가 뭔가에 네. 대해서 이제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는데 결국 뭐 지금도 7시간이 여전히 미궁이고요. 네, 네. 결국 세월호가 이 정부의 가장 그 치명적 약점, 네, 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네. 점뿐만 아니라 그 보고 체계의 문제점, 네, 네, 그다음에 네.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부재의 문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들과 분리시켜내면서 네. 일어났던 공작 뭐 네. 이런 것까지 종합해 보면 제게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뭐 가족을 잃은 가슴에 네. 그 지금도 이제 시퍼렇게 멍들어 있을 그 가족들 네. 생각하면 뭐 제가 겪었던 거는 뭐 사실은 조적지열인데 네. 네. 어쨌든 그나마 김영한 청와대 수첩에 김기춘 공작이라는 것이 국민의 힘으로 네, 네. 드러나게 돼서 저한테는 뭐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네. 지금 이제 뭐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너무 억울한 게 네. 많은 일을 당하셨는데 지금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돼 있어요. 뭐 인과응보지만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송해서 사실은 네, 특검에 명예회복하셔야죠. 일단은 특검에 그 직권남용으로 제가 고발은 했고요. 네네네. 그 민사 소송은 이제 지금 기소가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네네. 정리가 되면 민사 소송으로 저는 이제 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파이팅 네. 하시고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의원 의원님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보도지원 행정관 또 비서관을 하시고 최초의 여성 춘추관장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의 기록을 관장하는 관서. 관서. 관장하는 관서.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고려 조선시대 때 그렇게 표현을 해서 네네. 춘추관인데 춘추관, 네.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죠. 역사를 기록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역사, 소위 네네. 이제 네. 그 정부에서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기자들이 그 기록하는 역사도 네, 그럼요. 기사도 역사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그 춘추관이라는 건물이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네. 그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비서동 안에 네네. 이제 네. 프레스센터가 있었는데 그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지고 취재 기자, 그다음에 영상 사진 기자, 네. 그다음에 별도의 브리핑룸, 네. 그다음에 영상 그 기록하는 그 이제 공간 네네. 그래가지고 3층 건물에 네. 독립된 네. 예, 공간에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 저희 때는 이제 300명의 기자가 등록해가지고 출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이전에는 국민의 정부까지는 인터넷 매체나 뭐 그 소위 군소 매체들이 출입을 네, 못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네. 좀 카르텔이 네, 네, 형성이 네, 돼 네, 있었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차별하지 않는다. 언론사는 네, 네. 차별하지 않고 다만 건전한 그 긴장 관계를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납니다. 네. 갖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보, 네. 그다음에 왜곡 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툼은 하되 네네. 그 기자들한테는 서비스 브리핑 제도를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뭐 이렇게 흘리기나 네네, 네. 뭐 또는 술자리에서 특정 정보 네. 언론사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못하게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브리핑 제도의 변경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일 큰 족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은 많이들 잊고 계시는데 가판이 네, 가판이요. 있었어요. 옛날 신문 그죠? 가판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2001년도부터 가판을 서서히 없애는
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몇몇 언론사부터 이제 한 3개 정도가 이제 네, 가판 네, 금지, 가판을 안 찍는다 이렇게 네, 방침을 네, 네. 잡았는데 그것이 전 언론사죠. 지금 가판이 나오는 데가 2군데 정도예요. 네, 네. 동아일보사 앞에 네. 가판 네, 쭉 네, 네, 네.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수위 시절에 네. 가판을 구독을 금지하는 걸 지침을 내렸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판을 만들면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잖아요. 네. 확인이 잘 안 된 기사를 써.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특히 정부 관련 기사가 그런 게 많지요. 네. 그러니까 설익은 정책을 기사를 씁니다. 그럼 이제 이 해당 부처의 공보 담당 뭐 대변인 됐던 공보실 직원이 그 언론사를 찾아가거나 또는 그 언론사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따로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고 좀 굽신굽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면 다음 날 이제 일반인들에게 배달되는 신문에는 좀 사실관계가 바로 정정이 돼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판을 못 보게 한 것은 언론 문화 환경을 완전히 바꿔내는. 그게 몇 년도에 시행됐죠? 2003년도 그러니까 2월달 그러니까 인수위 때 그 가판을 못 보게 제가 했고 2003년도에 기자를 그만뒀는데 이 가판이 이제 원래 조간이잖아요. 네. 그 밤에 이제 가판이라고 해서 밤 늦게 신문을 가판. 가판에서 이렇게 쭉 특히 광화문 시청 쪽에 많은데 그럼 정부 관계자들 또 대기업 또 홍보실 사람들이 그 신문을 미리 쫙 봐요. 그러고 자기들의 그 좀 뜻한 바로 안 나오면 바로 편집국 가가지고 이제 조정해서 뭐 술을 사주든 뭐 해서 기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정정하는 네네, 정정하는 거죠. 거지. 그 네. 사이에 이제 담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 언론사에 눈치 보느냐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 그때는 사실은 이 브리핑제가 도입된 거는 이제 사무실 예를 들어서 A 기재부다, 교육부다 그러면 교육부의 국장 방에까지 들어가서 취재했던 거였어요. 이전에는. 네. 그런데 그걸 못하게 금지를 시킨 거죠. 참여정부 때. 사무실엔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 못 들어가게 하고 대신 그 대변인이나 해당 장이 나와서 네. 브리핑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한다는 원칙으로 간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정책이 설익은 정책이 있잖아요. 그게 기자 눈에 딱 띄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하여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을 없애면서 소위 말한 신문시장의 변화를 꾀했던 거고 세 번째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었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양주폭탄을 금지시켰죠. 저희가. 양주폭탄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은 그 소폭은 접대 마셔야 문화, 되는데. 접대 문화의 변화예요. 그때는 소폭이 없었고 다 양주폭. 양폭을 먹었는데 그때 그 소폭이 전 없었어요. 정부까지는 네. 그 국민의 정부까지는 그 양폭을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7년산 뭐 발렌타인 17년산 30년산 그러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소폭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정부 때 소폭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결국 이게 뭐 그러면은 뭐 술 먹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언론한테 할 게 있냐라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를 바꾼 거죠. 양폭에서 소폭으로. 이제 접대 문화를 그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문화를 이제 청와대부터 좀 선도하면 정부 기관이 다 이제 따라가게 되니까. 그 이후에 국내 주류 회사가 아주 굉장히 대박 난 거고, 이제 양주 회사 완전히 망한 네, 거고.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그때 박진 의원이라고 그 종로에 박진 네. 의원이 막 그때 뭐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폭탄주 안 먹겠다고 깨고 막 깨고 그랬어요. 네, 뭐 폭탄주 깼는데 미국 가가지고 먹은 게 걸려가지고요. 맞아요. 자, 이제 예. 광고를 먼저 좀 듣고 와서요. 우리 김의원 의원님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김의원 의원님 최연소 춘추관장을 지내셨는데요. 네. 어찌 보면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근데 그렇죠. 노무현 이기 대통령한테 때문에 신뢰를 받은 이유가 그러니까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왜냐면은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대통령하고는 당에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88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해가지고 쭉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93년도에 저희가 네. 민주개혁 정치 모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해찬, 임채정, 네, 뭐 네, 장영달 네, 이런 네. 분들하고 같이 88년도에 입당을 해서 평민당과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데 92년도에 네네. 대선을 앞두고
이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소위 제야 운동권 네. 출신 그 인사들과 네. 이제 평민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조직을 하나 합쳐서 만든 게 민주개혁 정치 네.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안희정 그 네. 지사랑 제가 이제 87년도 겨울에 저는 대학교 4학년 그때 이제 저희가 대선 때 네. 비판적 지지를 했던 그룹이고 네. 안희정 선배가 그 비판적 지지하는 그룹에 소위 이제 그 고대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지도부라고 네, 얘기해야 네,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겨울에 이제 인사하게 돼가지고 2년이 쭉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제가 당의 공보실에 부장으로 이제 그 당직은 그때 처음 갔는데 처음 시작부터 공보실에서 시작하셨구나. 예, 공보실부터 네, 해서 네, 네. 대변실에 이제 그때 정동영 네. 대변인 시절인 정동영 의원 네. 대변인 네. 시절인데요. 그때 그 대세로는 이인재, 네. 예, 이인재 의원이 2002년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이제 네, 네. 확정적이었는데 저는 이인재 의원하고는 안 맞았어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았고 저분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때 네. 굉장히 이제 소수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극소수였죠. 되고 극소수. 극소수였어요. 아주 그래서 극소수였죠. 기자실이 그때는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출입했던 기자가 한 200명 정도 네. 되는데 취재 기자는 한 100여 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명도 안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 거의 이제 낮밤으로 이제 그러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안희정 선배나 뭐 이런 분들이 참 대견하죠. 1년 후배라고 해도 네. 캠프 오라는 것도 안 가고 당에서 열심히 기자들하고 네. 싸우겠노라고 해가지고 후보 경선 과정에 편파적으로 제가 노무현 후보를 막 지원하는 일을 기자들 사이에서 했고 그때는 사실은 지금도 좀 비슷한데 대변실에 일하는 직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예를 들어 뭐 정동영 쪽 부대변인 뭐 하나가 지금도 좀 측 있어요. 부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조금 좀 뭐 있어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요번에 지도부는 없어요. 이번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없어요. 네, 예전에 있었어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파의 그 몫으로 부대변인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당직하면서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그때 이낙연 지금 전남도지사가 대변인 할 때예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많은 대변인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낙연 대변인이 가장 대변인으로서 훌륭한 중앙일보 분입니다. 기자 출신이시죠? 동아일보.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 본인은 꼬슬머리여서 대변인이 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왜요? 김대중 대통령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투리, 억양. 그러니까 호남 사투리 쓰는 분과 머리가 곱슬머리인 사람은 대변인을 하면 안 된다. 왜? 그 고집스러워 보인다는 아. 거죠. 우리 대중. 송기현 의원이 곱슬머리 아니에요? 우리 20대 초선 송기현 의원님? 곱슬머리는 아니죠. 아니 근데 예. 그거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2002년도에 그 공교롭게도 DJ 대통령이 총재 그러니까 탈당하고 나서 네, 네, 네. 대변인이 대신 거의 마지막에 그 돌이 없다 해가지고 됐었는데 네, 네, 그 네. 얘기를 매번 하는 거예요. 내가 대변인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훌륭하게 훌륭하시고 점잖으시고 예. 뭐 좀 도지사 역할도 잘하시는데 점잖은 플러스 네. 악작 같은 분이세요. 네, 또 기자 오래 하셨으면 또 그래야죠. 아이, 뭐. 근데 그 민주정부의 그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보수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네. 이지매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다 대통령이 된 후에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그 자기가 좀 이렇게 감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 손도 좀 보고 그럴 텐데 오히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좀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책으로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좀 참여정부의 기반이 네. 그닥 튼튼하지 못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있었지만 많은 성향의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언론과 싸우는 것을 이렇게 좀 힘들어하죠. 찍히니까 표적이 되니까. 그래서 언론 문화를 바꾸어서 언론 환경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가판 금지나 그 왜곡 보도에 대해서 정정 요청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이제 소송 이런 걸로 많이 이제 갔는데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그 세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가 아주 크게 되치기를 네. 당했고 그때부터 동아일보가 완전 돌아선 거예요. 네,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제 장관 시절에 네. 해수부 장관 시절에 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혹독하게 또 이제 하나하나가 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그 군사정권의 그 부역했던 언론에 대해서 단죄를 그때 확실히 해놨으면 지금의 언론 그것도 소수 정권의 네. 한계라고 봐야죠. 또 주변 문제, 주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힘을 못 쓰게 된 거고. 네. 그나마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게 됐던 것은 방송이 네. 그래도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저거 많이 있었잖아요. 다큐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뭐 기획 특집 시사 프로그램들이 네. 살아 있어서 사회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있었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9년 지나면서 모조리 없어졌잖아요. 싸우셨죠. 지금 네. 그나마 이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네, 있는 네, 거고 네. 최근에 다시 최근에 이제 살아났죠. 복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BS. KBS나 MBC는 뭐 없죠. 없어요. 지금 없고 그러고 이제 그 미디어법으로 해가지고 종편이 그렇죠. 네. 거의 뭐 종편 시대가 온 일방적으로 거죠. 하루 종일 네. 이제 그 저희 야당을 공격하고 이제 심지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운으로 이렇게 가시게 된 네. 배경도 이제 그런 그 정말 마녀사냥식 그 생중계 보도잖아요. 그럼 뭐 진짜 뜰을 좀 돌려달라고 할 네, 정도로 네.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도부터 당에 다시 돌아와서 부대변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해찬 당대표 네. 때 한명숙 네.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 할 때 이제 대변인하고 네.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13년 정도 이제 공보 파트에서만 있었어요. 스타디가 완전히 되셨구나.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사건이 벌어지니까 종편에서 그게 이제 그 김영한 비망록하고 맞춰 보면 네. 처음에는 별로 저 문제를 안 다뤘어요. 네, 네. 근데 이틀 지나면서부터 거의 뭐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서실장에. 하루 종일 40일을. 그 제가 어느 프로에 가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저를 이긴 사람이 딱 한 명이다. 최순실이다. 할 정도로 40일을 두들겨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뒤져도 안 나오니까 무슨 뭐 옛날 경찰청장한테 인사청문했던 내용 그거 보내면서 뭐 이랬던 사람이다. 내지는 뭐 저 청와대 있을 때 기자들하고 뭐 정정보도 요청하면서 뭐 어찌어찌 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직무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바르게 좀 보도해달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 때는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님이 이제 한 1시간가량 특강을 하잖아요. 그 정부 공무원들 네. 대상으로 실국장단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그게 한 1시간 대예요. 그거 중에 꼭 단어 몇 개를 끄집어서 대서특필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좀 심하죠. 지금의 네. 분위기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리핑 제도를 없애고 옛날 네. 방식으로 다시 네. 하겠다. 네. 그러니까 출입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anything but 노무현이었잖아요. 네. 노무현 때 있었던 모든 흔적을 네. 지우는데 유일하게 그대로 가져갔던 게 브리핑 제도. 아까 얘기했던 네. 사무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브리핑하는 형태의 그 시스템은 그대로 네.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도저히 일을 못할 것 못하는 같은데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못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돌아가면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특수한 뭐 어떤 관계냐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당에서 활동할 때 이제 저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인재를 거고요. 잘 보셨구나. 네. 그리고 안 되겠다. 청와대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한 3개월 동안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대부분 그때 출입했던 선배들이 지금은 언론사의 편집국장, 그렇죠. 뭐 보도본부장, 그만둔 사람. 네, 뭐 정치부장, 그만둬서 명태한 사람. 기업에 가서 아주 잘 나가는 분, 뭐 또는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너무 그 당에서 있었을 때랑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제가 울기도 숱하게 울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거기 또 진짜 거칠어요, 거기가. 아니 근데 너무 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대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동고동락하지 않은 대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니까, 텃세 있고. 더 막 이렇게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면 언론의 기본적인 철학은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긴장 관계를 해야 되고, 또박또박 문제 제기하고 바로 잡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문화 개혁을 이제 주도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김의원 위원님 계셨잖아요. 네. 그런 개혁을 하다 보면 특히 보수 언론으로부터 이제 미움털을 좀 받기신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 출입 정지 제가 주로 출입 정지 예를 들어서 엠바고를 깬다거나 외국 보도를 하면 제가 이제 현장 결제 라인이고 최종 확정은 홍보수석이에요. 조기숙 수석이 그때 홍보수석으로 계실 때고 200만 수석 있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데 또 조기숙 수석님이 또 칼 같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얄짤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로 이제 출입 정지 한 달. 그래도 이제 그 출입 정지라고 해서 춘추관에 못 들어오는 출입이 아예 정지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취재를 못 하게 되는 그 페널티를 근데 주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오보 같은 거 잘못 내고 엠바고 깨면 청와대를 이제 대통령 취재를 이제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기자들이 가만히 또 안 있거든요. 이거 완전 언론 그거는 탄압이라고 서로가- 난리치거든. 서로가 네. 일단 준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엠바고 깨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일정이 있어요. 대통령 일정이 이제 미리 공개되면은 경호상의 이유로 미리 공개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좀 욕심 있는 언론사가 그걸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그거를 깨버리고 써요. 그럼 정지한 2주 먹지 이러고는 그 특종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나 이제 외교 통일 국방 분야에 소위 저희가 이제 안보 백그라운드 관련된. 브리핑 네. 하는데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인사나 안보 문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백브리핑. 딥브리핑, 네. 백브리핑, 딥브리핑, 딥브리핑. 딥브리핑 네, 해가지고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돼. 보고용으로는 가능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일하게 100% 지켜졌던 게 이라크 갔을 때예요. 네. 아르빌 이제 군부대 방문할 때인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 원래 공개 안 하고 가신 거죠? 처음에 그거 네, 완전 깜짝 놀랐죠.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극소수 경호실에 한 3명. 어디 간다고 알고 비행기 타신 거야? 비행기는 이제 유럽 순방 같이 일정이었고요. 타셨어요? 그럼요. 코드원? 저는 코드원 제가 나 진짜 코드원 진짜 궁금한데. 나 기자 때 코드원 취재 한번 해봤거든요. 358석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 747을 개조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공항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간 술렁술렁해 있었어요. 네, 뭐가 네, 좀 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명이 저한테 확인 들어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몰라가지고 했는데 비행기 이륙하자마자 5분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나오신다고. 네. 보통 그 시간에 잘 안 나오시거든요. 네. 그 서울에서 방문하는 국가에 갈 때는 네. 이제 기자들 이제 쭉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새로운 기자도 있고 하니까 네. 압수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비행기가 귀국할 때는 별로 안 나오시는데 네네. 딱 특별히 얘기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술렁술렁 된 게 뭐냐면 감지됐던 게 좀 있어서 저도 감지된 게 있는데 저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그 정보로부터. 행정관 둘, 그다음에 윤태영 선배. 그러니까 이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자료를 기자들한테 나눠줄 자료를.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자는 시간에 복사를 이제 몇십 부를 해가지고 딱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이 비행기는 서울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놀랐겠네. 다들 평양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평양 가는 거냐. 그때 남북관계에 네네. 이제 그게 좋을 때죠?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제 화해 무드가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아닙니다. 아르빌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동방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그 군인들 장병 위로한다고 가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가 사실은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비행기가 들어가는 거를
그 사전에 네네. 그냥 그게 이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 상부선에서는 얘기가 됐는데 네네. 우리가 다 이제 출입국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써야 되는데 네네. 그걸 안 한 상태에서 통으로 이제 패키지로 음. 했던 거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설명이 다 됐는데 어쨌든 그때 100% 이게 지켜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혹시 누구라도 위성 전화가 있잖아요. 네. 위성 전화가 있으니까 욕심에 보고할까 봐.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음. 이제 그때 이병환 비서실장이 국내에서는 언론사 간부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정 때문에 가시니까 협조 요청한다. 네네. 가서 100% 지켜졌고 네, 비행기 네, 안에서도 네. 100% 지켜져가지고 무사히 거기가 이제 워낙 이제 그 준전시 상태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전투기 타고 다녀왔던 네.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데 사소한 이런 이제 오보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 일정을 그렇죠. 비공개로 처리하고 직전에 이제 가죠. 네, 이제 네, 미리 네. 쓰는 거는 이제 했던 네. 거고. 근데 보수적인 언론사와 뭐 저는 뭐 크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을 제가 55개 도시를 갔다 왔는데 국가를 네.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못 간 나라가 한 평양하고 평양은 못 가셨어요? 평양은 제가 나온 뒤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갔고 네. 그때 사실은 조금 그때 기자실 네. 문제 때문에 청와대 기자실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단호한 네, 의지였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결사반대였거든요. 청와대 기자실 없으면 안 된다. 뭐 청사에 있는 그 정부종합청사의 외교통이 외교부가 있으니까 거기 기자실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자단이.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소위 그래도 대통령 군 통수권자고 그리고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불편하게 할 것까지 굳이 뭐가 있냐. 그래서 사실 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김현이 기자실 폐지, 브리핑룸 폐지하는 거 저렇게 반대하니까 차제 뭐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전문전 처리하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언론 개혁을 계속 이제 하는데 사실 언론 개혁의 핵심은 뭔가요? 이게 문화의 어떤 전환인데. 문화만 바꾼다고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언론사의 지배 구조가 사실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과 제도에 충실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종편이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특혜를 더 이상 특혜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난번에 언론개혁 중에 종편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법인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네네. 법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당 2당, 3당이 전혀 뭐 요지부동이죠.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언론사 사주에 어떤 뭐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실 우병우 사건도 조선일보와의 어떤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자들이 뭐 국회의원 대통령 안 무서워하고 사주만 약간 그렇죠. 두려워하거든요. 삼성이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뭐 아시겠지만 님자도 안 붙이고 뭐 그냥 의원한테 다 선배 하는데 사주한테도 이제 님자는 안 붙여요. 근데 언론사의 뭐 문화는 사주만 두려워해요. 사주만. 그리고 나머지 취재원들은 거의 가불리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개혁 작업은 안 하셨나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세무조사. 그거는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조사를 하고 조사하니까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언론사. 아니 그러고 나서 세금을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정상화됐죠. 그것도 지배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건 바꿔진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방송 특히 이제 지금 KBS나 MBC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사장 선출하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의견으로 나온 거고, 신문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조금 뭐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무슨 뭐 불법 유통 있었잖아요. 뭐 이 신문을 보면은 뭐 돈을 준다거나 뭐 상품권 준다거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지방 언론 육성해서 지원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역 언론 육성인데 이것도 결국은 또 보니까
이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이 또 언론, 지역 언론 눈치 보느냐고 또 이제 문제가 대응 생기는 못해.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영란법이 네. 그 이제 그런 저런 사회의 병폐,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그런 문화 네. 또는 제도 이것을 좀 바꾸는데, 그러니까 특히 언론하고 네.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좀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사실 기자분들도 탐탁치 않게 받아들였지. 근데 처음에는 아, 그랬는데 그럼요. 되게 지금은 잘 지키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기자일수록 사실은 노동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취재원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만나서 정보도 취합하고 뭐 관계도 해야 네. 되는 거지만 다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네, 때는.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김영란법이 저희 이제 좀 네. 재정이 좀 취약한 네. 정당의 정치인들한테는 뭐 좀 언론 문화 제도 네. 이게 좀 좋습니다. 개선하는데 굉장히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언론 정책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제 해직 기자, 해직 언론인들이 많았죠. 많이 양산됐어요. 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이제 지금 저희가 종편 미디어법 때문에 몸싸움도 하고 네. 뭐 그리고 선진화 그거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진화법으로 가게 된 건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업을 했던 분이고 또 70년대부터 쭉 이렇게 네. 건설 쪽 특히. 건설하면서 네. 이제 그런 유통 구조를 너무 잘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언론을 대했고 그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4대강 문제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정상적인 보도를 자꾸 못하게 하니까 파업을 하고 그게 MBC가 가장 심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을 비정상으로 가는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네네. 반발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그러게요. 이제 그만두게 만들었고 그래서 뭐 암 투병도 있고 개인사적으로 불행하게 지금 된 분도 굉장히 많아요. YTN 뭐 기자의 경우도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룡과 같은 종편을 탄생시키고 그다음에 언론을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심층 아까 얘기했던 뭐 네. PD수첩이나 2580이나 뭐 이런 그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없앴잖아요. 저희가 지금 잊고 있지만 MB 때 그게 가장 극심하게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보도 통제가 많았던 거고 그것을 했던 그 홍보수석이 지금 와가지고 나는 아무런 지은 죄가 잘못이 없다. 뭐 이모 홍보수석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D모 네네네. D 언론사 출신의 네네. 이모 네네. 홍보수석께서 요즘에 기억. 요즘에 그 저만 모르게 빨리 좀. 요즘에 네. 패널로도 나오고 하는데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뭐 KBS, MBC 그다음에 쫓아내고 이제 시용 기자들 한 100여 명 지금 하니까 나중이라도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지금 MBC 특히 또 요새 막 그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이제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보내가지고 언론인도 탄압하고 또 그 보도 내용도 막 검열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추고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흔했죠. 아유 많았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참여정부 때 제가 춘추관장 하면서 이제 그 상상도 못할 일이고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건 하죠.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A라고 얘기했는데 A, B, C, D라고 했는데 A, B, C는 없고 D만 딱 거두절미해서 쓰면 전호자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갖고도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공유가 되면 반영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YTN이 그 돌발 영상 네, 돌발 영상 없어졌어. 예, 없었잖아요. 그 되게 이제 저희 때도 되게 근데 거기 한번 한편으로 나오면 그렇죠. 예. 네.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뜨기도 하고 네. 망신당하기도 네. 하고.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통령 일정에 이제 예를 들어 7, 8분짜리인데 그걸 쪼각쪼각 해가지고 돌발 영상을 네, 만들었는데 네. 정말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 무지 혼나고요.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냐. 그래서 혼나고 두고두고 그거 이제 YTN 기자한테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볼 때마다 YTN 기자 아이 뭐 춘추관장이 그런 거 갖고 뭐 전화하고 그러냐고 아니 출입 기자한테 전 전화 안 하고 출입 기자한테 얘기했다 무지 혼나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1차 담화문을 녹화 방송으로 하고 내보내고요. 그리고 또 1월 1일 날은 무슨 수첩으로 하고. 네. 그거 주로 이제 김정은이가 그런 스타일 아니야? 녹화 방송으로 대국민 뭐 성명 발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동종업종에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언론인들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받도록 이명박 대통령 때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재갈 물리기 다 했죠. 정현주 사장 막 터무니없는 얘기 쫓아내고 다 하고 이제는 그렇게 재갈 물린 환경에 기자들조차도 다 젖어버린 것 같아요. 질문을 안 한다면서요. 이 박근혜 대통령 뭐 기자회견이나 뭐 할 때. 이명박 정부 때는 사전 조율이 있는 거 아니야? 사전 조율?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때 이렇게까지 참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비교했는데 그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기억이 이제 좀 가물가물 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안 한 거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둘이 나란히 서서 질문해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봤어요.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좀 약간 무슨 얘기했죠? 그러고 막 웃어. 오바마는 딱 질문 받으면 탁탁 여러 개 쫙 들여다니 답변을 쫙 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한 애정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숨기고 싶은 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그런 심리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대통령이 부지불식에 갑자기 춘추관에 5분 또는 10분 남겨놓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3년도 10월 3일인데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안 좋은 일인데 대통령이 이제 참모진들이 다 말리는데 제발 그거는 하지 마시라 말리는데 재신임 묻겠다고 한 날.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거는 내 거취와 관련된 것은 내가 결단해서 갈 문제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래가지고 30분 남겨놓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뭐 경호실 막 뭐 시크릿 체크 한다고 이제 뭐 설치하고 탐색기 설치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했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제 기억에 한 5에서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견됐던 기자회견 말고도.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사전에 대략 이제 저거는 정하죠. 예를 들어서 방송 몇 명, 그다음에 신문 몇 명, 지역, 외신. 그럼 이제 뭐 한 8에서 10명 정도 해서 이제 그리고 기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조율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이제 조율해서 어떤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대략 얼추 맞춰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이제 홍보수석실에다 넘기면 이제 연설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해가지고 대통령 준비해서 오고 현장에서도 질문 받고 이제 이런 형태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근처 우리 뭐 토속촌 유명한 토속촌 닭집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의무화했던 게 수석 보좌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춘추관의 식당에 와서 기자들하고 격이 없는 자리 만들어서 간격을 좁히는 것도 그러니까 소통은 계속했네요. 계속했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한 거는 찝어줍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점심 저녁에 이날은 어느 게 뭐 예를 들어 초복, 중복, 말복 이러면은 뭐 좀 어느 수석님께서 이거 좀 담당해 주시고 이런 걸 계속 어레인지 해가지고 하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은밀한 만남은 지향했고 하여튼 공개적으로 투명한 만남은 또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지역 언론이라고 뭐 아니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이명박 MB 정권 종편의 시대가 열렸죠. 정말 그 당시 저희 당에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정세균 의장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단식 7일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신 거죠. 근데 종편의 탄생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 종편으로부터 큰 희생이고 인지도는 그 덕분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종편이 종합편성 채널답게 뭐 드라마도 하고
뭐 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패널 불러서 그냥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저는요 나와서. 어쩌면 저렇게 저분은 한 분이 그것도 4개의 종편 채널에서 나와요. 네, 한 두어 분이.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의원님이 집중보도 며칠이요? 40일. 저 지난번 중국 사드 2주, 14일. 약하네요. 약하죠. 표창원 의원님도 한 일주일. 아유, 그거는 뭐. 저도 한 일주일. 약하죠. 공중파 많이 나왔어, 그때 박주민. 공중파 많이 했어요. 네. 저는 뭐 40일. 40일. 야. 그 해에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간 근데 저는 그게 해악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왜곡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남장 끝까지 다 올라. 말도 안 되는 논리야. 논리도 근데 아니라 이제 이거네.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게 사실은 종편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기존 방송 공중파는 이게 주파수가 좀 잘 된 건지 톤이 높아요. 네. 근데 종편은 뚝 떨어져요. 채널 예를 들어 7 정도의 볼륨이다. 그러면은 MBN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연진들이 목소리를 확 높여서 왜 그 홈쇼핑 진행자들 목소리 확 높여서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돈 벌었으면 좀 장비 좀 사지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좋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하니까 보게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논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한 4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지난 총선에 깨진 거죠. 네. 지난 총선에 종편의 이제 외려 저쪽 그러니까 정권이 잡은 측의 정윤회 사건이 거의 뭐 굉장히 길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도 뭐 어쨌든 유병헌하고 뭐 관계도 하지만 그런 걸 계속 보도하면서 젊은 사람들 특히 50대까지가 이게 이분들은 잘 안 봐요. 사실은 종편의 영향권 밖에 있는데 이분들은 그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대로 안 되겠다고 의지가 높아지는데 그때 막 유승민 파동 벌어지고 옥새 파동 벌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종편에서 보도가 되니까 굉장히 웃기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 새누리당이. 그래서 사실은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에서 종편 때문에 자기네가 총선 졌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역으로. 근데 지금 최순실 파동을 보더라도 하루 종일 지금 이게 몇 달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정한 방송보다는 확실히 TV조선은 아까 얘기했던 조선일보와 청와대 관계로 시작이 됐고, 뭐 JTBC는 뭐 정말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요. 진짜 많이 근데 채널에 있는 다른 방송은 쫓아간 거죠. 사실 쫓아가서 뭐 시청률 때문에 쫓아간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JTBC에 박수를 보내는 게 예전에 MBC나 KBS나 이 방송들이 살아있을 때 PD 수첩 이런 소위 말하는 그 고발 프로그램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게 없어지니까 JTBC가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좀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종편이 조금은 공정하려고 좀 하는 게 있고. 근데 다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최순실 사건은 JTBC의 어떤 주도적인 보도, 시청률 때문에 따라간 거고, 이제 뭐 TV조선은 이제 조선일보의 관계인데, 실제로 종편이 진정한 언론이었다면 세월호 때 그때 공정한 보도와 집중적인 취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그 유력 일간지부터 사실 보도를 안 하고 주로 정부에서 불러주는 거 받아 써서 그때부터 무슨 기자들을 뭐라고 폄하 발언하죠? 기레기라고. 그래서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를 이제 어떻게 하라 일반인과 단원고 유가족들을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민 아버님 단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하고 언론 지도하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김용환 전 수석 일제 나오는 이게 다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8월 15일 날 이제 여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와서 대구 지하철 참사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이 뭔지 아냐?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대구 시민과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들을 분리해내는 거였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가면 세월호,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침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국민들과 갈등, 분열의 소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유가족을 설득하시든가 아니면은 양보하시든가 하시라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제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니까 노란색 보기만 해도 싫어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에 왜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한테 그 세월호 리본 학생 사람 검문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청와대 김기춘 또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그거로부터 비롯된 거고 결국은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저거 좀 안 나오게 하면 안 되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발생은.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서 이제 휘두르는 권력도 문제지만 언론 자유를 보장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정부에서는 막 하이나처럼 막 공격하고 언론을 장악한 세력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 주류 언론들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두 분은 언론을 소위 말해 정상화를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정상화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는 하향 평준화 또는 무시 또는 진짜 기득권 내려놓기로 비춰졌기 때문에 저항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정부, 보수정부를 보면 언론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언론 장악 관련된 법안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통과가 안 된다는 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 그 상정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지금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단계 아닐까요? 그게 이제 이상민 위원장이 어저께 이제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구조가 바뀔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일단 이런 거죠. 정권 바뀌는 게 확실하면 그때 해주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저쪽 사람들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제 한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임기가 이제 뭐 인용이 된다고 치면 3월 달에 이제 종편 제허가 3월인가 2월 말. 3월 말. 3월 말? 예, 그러면 이게 우리도 불편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지금 종편이 제일 불편한 거 아닙니까? 네. 한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적인 일 중에 하나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주류 언론들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 이제 1인 미디어, SNS, 민주정편, 이런 이제 우리 진보 진영의 매체들이 생기는데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선진국도 다 비슷한 추세죠?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가장 그런 이제 팬클럽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많이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뭐 서프라이즈 지금 이제 거기서 논리가 개발되면 전파하고 막 이랬던 거고 이제 참여형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빅데이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지난 대선에서 그런 걸 이제 해서 성과를 봤다고 하지만 결국 저희가 더 먼저 한 거예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런 이제 소통, 쌍방 이렇게 했던 거고 저희 뭐 팟캐스트 지금 우리 뭐 당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거가 실제로 제가 당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 만나면 이 직접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세요? 재밌지만 또 그러니까 박정희 의원님 팬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SNS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답장을 안 한다거나 반응이 없으면 좀 섭섭해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좀 답장하는 편이세요? 다 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려고 그래. 최대한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경우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하는데 약간 이제 국회 시스템을 약간 오해하시고 하시는 말씀들. 예를 들어서 잘못 알려진 것들. 아니 야당이 합쳐서 170석이라 야권이 합쳐서 170석. 왜 법을
못하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은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 우리 김윤 의원님도 SNS에서 답장을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뭐 이렇게 박주민 의원처럼 열광적인 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다이렉트 메시지로 다 보냅니다. 왜요? 의원님도 뭐 다니면 뭐 정말 이제 인지도가 뭐 완전히 인지도는 짱인데. 현역이 아니어서. 열광적인. 그래서 참 민주정편 얘기 좀 하려는데 민주정편 요새 어떻게 반응 괜찮죠?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본 방송이 시작됐고 다음 주에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지금은 이제 9시부터 10시 타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앱 갈기를 하는데 앱 운동이다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카톡방으로 지난 2012년도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재미를 봤는데 우리가 당의 앱 갈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앱 갈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번 의총에서도 그 홍보 쪽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앱 갈기를 해가지고 그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저희 당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당원들 중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당 활동을 통해서 정당 문화가 어떤 건지 또는 당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은데 최근에 한 1, 2년 상간에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게 세월호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제 갈구하게 된 사람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하나 있었고요. 최근에. 두 번째는 세월호가 많은 국민들한테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반성하면서 다 정당 활동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정당의 문화나 역사를 제대로 이제 익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어떤 때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아주 거칠게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당의 대변인의 논평만 봐도 그날의 우리 당의 기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앱 가는 거 당에 그 앱 갈기 운동을 전개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앱을 깔면은 뭐 알림처럼 바로 떠요. 바로 탁 뜨니까. 앱 안 가라고. 지난번 의총 안 나오셨구나. 어머. 지난번 의총 때 제가 헌재. 헌재 쪽이죠. 그때 이제 앱 가세요. 그러면은 바로 떠요. 바로 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정편에서는 이제 지금 안희정 후보 쪽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실 거고요. 이제 문재인 후보 쪽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쪽은 독자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 같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오늘의 이제 이슈, 오늘의 메시지, 뭐 당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그 앱을 통해서 깔아놓은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 그거 보고 또 소통하고 뭐 이런 뭐 저만 아마 지금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준비된 시작 2017. 맞습니다. 역시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오늘 녹화한 게 내일 방송이 되면 그 앱 까는 실적이 팍 뛰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서당캐의 박주민 의원이 효과죠. 안 깔았다는 게 실토가 되면서 2부는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안 깔았던 부분은 좀 빼주고 그렇습니다. 광고로 그 앱 깔기 운동을 제안한 걸로 박주민 의원이. 그리고 그거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박주민 의원이 하면은 또 몰랐던 분들이 우리 온라인 당원 분들한테 다 깔라 그래야 되겠다. 네, 저도 이제 저희 지구당 우리 지역위원회 우리 당원들에게도 제가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1인 미디어가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지금 1인 미디어. 사실은 잠깐 더 얘기하면 지금 이제 팟캐스트 시장이요. 그 조선일보 일면 기사보다 효과가 훨씬 크죠.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게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 종편의 하루 종일 외국 편파가 소위 우리 지지층들한테는 별로 반응이 그닥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를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강력한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언론 개혁 같아요. 언론 개혁.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 들어오면 어떤 방향의 언론 개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아마추어인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이제 김 의원이 보충해 주실 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언론은 자유롭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또 투명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것을 위해서 뭐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언론끼리 자유로운 경쟁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장에 있는 기자들 만나서 이제 언론 개혁 과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쌓였던 적폐 청산 중에 이제 재벌 개혁, 그다음에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네. 그다음에 검찰 언론 개혁, 개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백가쟁명입니다. 네. 예. 신문은 신문대로 네. 중앙 언론지, 지역 언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뭐 우리 그 종편? 종편, 그다음에 포탈까지 네. 포함해서 인터넷 매체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다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크게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걸로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언론 종사자들이 내놓는 의견들도 이제 네. 취합하고 있고 이래서 뭐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입맛에 맞춰서 또 언론을 하지 않겠냐라는 네.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네. 그 자정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보니까 KBS도 총파업 들어간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이. 그래서 하여간 좀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네. 제가 볼 때는 언론 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네. 좀 앞장서서 네. 개혁 방향을 자기 있는 곳에서 네.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네. 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좀 숙성하고 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그 보수 언론들이 워낙 지금 언론 권력이 너무 커져서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또 이제 길들이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는 그런 길들이기의 어떤 그 언론 권력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분명한 언론관을 갖고 투명한 언론 또 공정한 보도의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잘못된 언론 권력과는 타협하지 말고 뭐 싸울 수는 없어도 저희가 잘 그러니까 갈등 과제로 설정하고요. 네네. 그 협력과 조정과 약간 그다음에 긴장된 네, 그다음에 네,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네, 건강한 긴장 관계.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네. 그 나중에는 협력 관계로 바꾸셨어요. 네. 건전한 협력 관계. 타협은 그때가 아니고. 그때가 언제냐면 아르빌 다녀오셔가지고 아르빌 다녀와가지고 되게 그게 좀 정말 뿌듯하시고 협조해준 언론사에 대해서 있고 그때가 이제 대통령 한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미 FTA 문제 뭐 이럴 때도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얘기하셨고 사실은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이분은 기자들하고 정말 소통을 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나 뭐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하셨지만 네. 그 정말 스스럼 없이 기자들 만나서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귀 기울여 듣고 네. 그다음에 적용하려고 했고요. 네. 실제로 한 번 후보 시절이었는데 H신문사의 사진 기자가 대통령 앞으로 후보 시절인데 메일을 보냈어요. 네. 직접 답신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H 언론사의 모 기자가 그 주간지에다가 이제 뭘 썼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 직접 또 답하고. 네. 네. 대통령이 또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소탈하시고 순진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런 거는 네. 되게 감동이죠. 뭐. 그러니까 기자는 결국 팩트 갖고 승부를 해야지 네, 그 안에 그걸 말씀하셨죠. 어떤 감정을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요. 왜곡하지 마라. 네, 왜곡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서당캐 7번째 방송 2부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윤희 의원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건 결국은 국민의 힘이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그런 숙제를 저희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촛불 민심의 이전과 촛불 민심이 반영한 게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좀 무겁게 좀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쌓여온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많은 과제가 있지만 진짜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네. 정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앞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세월호 문제가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살아가면서 이 문제만큼 저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 그럼요. 네. 21세기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외교안보 통일 국정자문회의 때 사회를 네네. 보다가 네. 말미에 어떤 말을 했냐면 97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4.16 세대인데 이 친구들은 금강산 관광을 한 번도 못했다. 수학여행 IMF 때 정말 힘들었던 뱃속부터 힘들게 태어났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또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수학여행이 또 일시 중단됐었고요. 조류독감인가 그래서 AI인가 이렇게 아주 극심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금강산 관광이 MB 정부 들어서 중단되면서 이제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잖아요. 금강산 관광이라는 좋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늘 어른들한테 늘 감동을 저도 못 갔어요. 예, 저도 통일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금강산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사시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세월호 세대들한테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문제도 있을 거고, 이제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 찾아오신 우리 또 새로운 손님들, 당원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냅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김민희 의원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큰 역할 해주시고요. 박주민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저로서는 사실 어제까지는 헌재가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았다가 어제 오후에 이제 약간 강건한 모습, 그리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마음을 놨는데 그래도 완전히 안심하면 안 된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많이 나와주십시오. 라는 오늘 밤에 오늘 걸려요. 그래서 내일 촛불 집회 많이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촛불 집회도 많이 나와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네. 그러면 토요일은 우리 김의원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다 광화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시간 되면 늦은 밥이라도 막걸리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7번째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